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건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투자 전략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관의 증시팔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연휴를 맞아서 정말 특별한 두 분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시장 전망도 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짜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지점장님 그리고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 시장 좀 복귀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좀 좋았어요. 뭐 셀인 메이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틀린 건가요? 우리가 생각이 틀렸던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4월달에 먼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4월달에 기미 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상황들이 과거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전세 상황들이 지속이 되었고 5월달에 이제 가장 걱정을 했던 부채 한도 협상이 4월달부터 그 효력이 조금 뭐랄까 감했다고 표현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먼저 터지면 그 이슈가 터진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이게 이제 뇌작용하고 똑같은데요. 뇌가 편안해 할 때까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충격이 덜합니다. 주식시장 심리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큰 충격은 뭐냐면 모르는 일이 터져서 이해가 안 될 때 큰 일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2011년에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아봤던 일이고 그리고 다들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과열 징후들은 5월달에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평탄하게 5월이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슈가 터지면 그 부분에 점차적으로 무뎌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투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곽상준 지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지연 대표님께도 6월 시장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셀린 메이가 아니라 바인 메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앞에 이제 머스트를 좀 붙였는데요. 좀 머스트 바인 메이다. 비중 확대의 기회를 좀 삼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셀린 에이프릴이 된 것 같아요. 일부 미리 좀 4월 중순에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좀 선조정을 미리 받았거든요. 현 구간에서 이제 양시장 모두 좀 6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61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좀 추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하락 추세로 갈 만한 뭐 뚜렷한 뭐 그런 재료들은 또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그동안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이런 2차 전지도 일부 좀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 6월 달에 이제 좀 각종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은 뭐 결국에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뭐 타결될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 대부분의 좀 전망이고 뭐 양측이 뭐 줄다리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는 좀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고요. 뭐 부결할 경우에는 뭐 양당 뭐 바이든의 민주당이나 뭐 메카시 공화당 모두에게 너무 좀 정치적인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타결될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여지고요. 뭐 실제로 1960년 이후로 보더라도 약간 78번 정도 모두 좀 타결이 돼 왔거든요. 뭐 다만 뭐 협상까지는 뭐 긍정적인 뭐 이슈나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미리 좀 반등할 수도 있고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해피엔딩이 좀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좀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2011년 얘기 또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시를 보더라도 뭐 막판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뭐 증시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뭐 이전 수준 이상으로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 현재 좀 시스템을 보면은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번에 좀 지역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좀 확인을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라도 타결할 가능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3%라고 하는 이제 디폴트 확률을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숫자로 보면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1%나 3%나 너무 좀 의미 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최악의 경우라도 이런 예산안 합의 시점까지는 최소한 뭐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정도가 좀 최악의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뭐 CPI, FOMC까지 지나고 나면 뭐 이런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6월 시장은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이 되기 전에 좀 미리 비중 확대를 하는 측면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환율도 최근에 좀 1,300원대, 1,340원대 저항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본다면 뭐 6월 그리고 6월 이후에도 우리 증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런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5월달에 심리적으로 다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좀 6월에 희망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6월 시장 변수 점검을 좀 해봐야죠. 저희가 미리 여쭤보고 지금 베스트 3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시죠. 그럼 3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비싼 건 싫다고요. 이거네요. 외국인도 비싼 거 싫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이제 원화 흐름은 원래 통화라는 게 저는 경제의 여러 지표들 중에 종합 반영되는 종합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1,300원대 중반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30조 이상의 세수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 중반까지 도달했는데요. 그 5월 중순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그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영역이 반도체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때 추경호 경제장관께서 9월부터는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흑자를 내겠다고 한 배경에는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판매 증가를 염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반도체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한국물을 매수했고, 그것이 주식 매수와 함께 원화 강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곽상준 지점장님께서 해주셨고, 그만큼 무역 수지라던가 이런 종합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지연 대표님의 6월 시장 변수 베스트 3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제목이에요. 주식시장에는 왕이 될 상이 좀 많아 보이는데 주도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차기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지가 좀 남은 2분기에 좀 계속해서 좀 주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아니어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5월 셋째 주 흐름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가 이끌고 이 제약바이오가 받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가 하락할 때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는 좀 그런
날들이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2차 전지에서 좀 얼마나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추가적인 안정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수급이 이동을 하더라도 지수가 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좀 주된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최근 증시 특징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2차 전지가 상승하면 수급 쏠림으로 너무 이제 2차 전지만 가고, 하락하면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어려운 흐름이 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수급이 뭐 개인이 될지 아니면 외국인이 될지 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이런 좀 수급도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좀 주도 섹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최근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은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그리고 이제 개인은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코스닥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외국인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이런 2차 전지 쪽 개인 수급이 여전히 좀 시장을 흔들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핵심 키워드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곽지원 원장님, 네.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왕이 귀환하고 있죠. 반도체입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가 귀환을 하게 되면 하나 걱정인 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2차 전지가 시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 시장의 주도주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이 아니라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밸류에이션이 약간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2차 전지가 그 동안에는 주인이 없던 시장에서 주인 노릇을 했는데 반도체라는 거대한 주인이 등장을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점이고요. 이 반도체의 그 상승은 사실은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나스닥의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은 진짜 역사적 고점에 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뭐냐면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런 시장이 펼쳐질지는 의문이었어요. 처음에 챗 GPT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등장을 했을 때 실전에서 사용되어지려면 한 2, 3년 이상 걸리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챗 GPT가 구글의 핵심 영역인 광고 시장 영역을 뺏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글이 한 번도 제대로 되는 도전을 못 받아보다가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일종의 데프콘 3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구글 입장에서. 그래서 구글의 CEO도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급하게 그 직원들을 독려를 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바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의 챗 GPT죠. AI 생성형 AI인 바드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초거대 기업 간의 거대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생각할 때 기존에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 서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클라우드 서버 외에 AI형 서버가 더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버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소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한국의 그 외국인 반도체 매수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칩을 쓸지 아니면 구글의 자체 칩을 쓸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을 쓸지는 좀 봐야 돼요. 구글은 실제적으로 자체 칩을 조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가 수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AI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건 맞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확산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투자자들은 거기에 베팅을 했고 그것이 지금 한국 시장의 반도체 상승과 매수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 간의 그 판세 싸움에서 한국이 같이 수혜를 입는, 곁다리로 수혜를 입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시장 변수 베스트 2로 반도의 반도체 이렇게 했어요. 최대 대장주는 뭐 삼성전자인가요? 8만전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따라지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크죠. 왜냐하면 그렇죠. 삼성전자는 휴대폰 사업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하고 저 반도체만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진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삼성전자도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슨 부분이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재고 자산 정리를 좀 재고를 줄이겠다,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거기 사장이 분기 실적 발표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재고 조정을 할 거고 생산을 감축할 거야 했는데 그걸 달성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면 그분 자리가 위태위태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가 무조건의 조건값이 될 것이냐? 결국 가격이 오를 때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물 가격 오르는 걸 투자자들 가만 놓치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이제 DDR4를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DDR5를 보셔야 되는데 DDR5 8기가 제품이 슬슬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나와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저점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물가가 추세적 상승을 이루게 된다면 이제는 거의 바닥이 왔구나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는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야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9월 달에 정말로 좋아질 거면 9월 달에 가격이 반등해서 실적이 9월 달 이후로 턴을 하게 된다면 그때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삽니다. 선행적으로 지금 사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분기 실적은 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초기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투자를 할 때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 산업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작년도 올해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형 AI의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그 전문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얘기가 폴 튜더 존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인데, 자 이거는 네 번째 생산성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섰어요. 근데 생산성 혁명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는 쪽에 투자를 했으면 결국은 좋은 결과로 그 되돌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에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전에는 인터넷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PC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 AI를 그것과 준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AI 쪽으로의 그 투자 시계열이 굉장히 크고 넓게 펼쳐지는 시기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실적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들의 베팅이 시작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너무 길게 얘기 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또 반도체 쪽의 인사이트를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쪽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왕의 귀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과연 반도체의 제왕이 누가 될 것이냐,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의 제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싸움들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곽산준 지점장님께서는 이제 DDR4의 시대는 저물었고 DDR5 쪽을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산업군에 머물러야만 하고, 그런 부분들, 특히나 미국에서 생산성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지연 대표님의 베스트 2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트리플 B의 플랜 B입니다. 더 나은 재건, 이른바 이 트리플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안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이 IRA 법안이잖아요. 미국 디폴트 위기 속에서도 이 IRA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을 짚어볼 때 우리가 또 관련주들
많이 얽혀 있잖아요. 자, 맞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뭐 타결되더라도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재정 지출 축소 합의로 인해서 이런 IRA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민주당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조건 없는 부채 상황이죠. 아무래도 내년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디폴트는 아마도 절대로 좀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고 이 메카시의 공화당 쪽 하원의 다수당이죠. 좀 입장을 살펴보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좀 재정 지출 삭감 연기를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년 정부 예산 규모를 약 한 174조 원가량 줄이는 좀 법안을 하원에서 좀 통과를 시켰고 만약에 공화당 뜻대로 된다면 네. 공화당이 이런 제시한 예산안 삭감 플랜 관련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특히 뭐 이런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는 또 뭐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IRA 수혜로 좀 예상되었던 이런 국내 배터리셀 업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에게는 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변수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이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IRA 법안 축소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좀 최대 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국내 좀 2차 전지 섹터에 추가적인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변수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쪽에 이제 IRA 보조금 축소, 뭐 태양광도 사실은 되고 풍력도 해당이 되고 맞습니다. 전기차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제조 부응법이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낮아지지 않는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제조업을 자기네 국가 내에서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떻게 중국보다 싼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은 상황으로 옛날 같은 상황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네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좀 다른 금융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과거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위인데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아니고요. 슈퍼 파월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 좀 음악까지 나올 정도로 좀 유행어였는데 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의 파워를 합성을 한 겁니다. 두 분의 키워드가 1위 모두 같은데 자, 지금 저희가 6월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파월이 최근에 금리를 그렇게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면서 오랜만에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 지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월가도 금리 인상 중단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9년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국 경기를 계속 확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지? 그리고 또 고용도 계속 높지 않습니까? 구직 1인당 1.6개의 직장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아무리 남미 사람들이 못 올라와서 이민법으로 인해서 직장이 많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추론이 돼요. 일단 먼저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했던 것인데요. 아니 이분들이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질 않네.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퇴직연금인 401k의 증가가 상당히 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S&P 지수라든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에요. 그러면 401k를 10년간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 401k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 투자만 했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많아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초과 예금이 4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쓸 사람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야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와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계속하는 것처럼 올해 안에 두세 번 금리 내려야 될 정도의 침체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기존에 그냥 도그마처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 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네. 그리고 직장 수도 많기 때문에 직장이 있으니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버니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채권 시장이 자신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대로 미국 경기는 이 정도 되면 침체가 와라고 했지만 그게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금리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시간을 좀 끌기 시작하니까 몇몇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죠. 물론 이제 자산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 은행의 자산의 문제이긴 한데 은행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최근에 계속 발언이 나오는 거는 이 은행의 이 문제가 대출 여건을 조금 강화할 것이고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덜하게 되면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안 올려도 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6월달 FOMC 하고 나서 변수가 하나 또 생깁니다. 이번이 첫 동결이잖아요. 첫 동결을 하면 시장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투자자는 그게 또 주목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동결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준이 아무리 우리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다시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씨가 먹힐 것이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심리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번 동결을 하면 그게 재상승을 위한 포스, 정지가 아니라 시장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JP모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대 마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대출 여건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와 요소 하나를 꼽아보면 돈의 양입니다. 근데 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민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출을 은행이 어떻게 해주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미국의 대출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대출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경기 침체로 올 거냐?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JP모건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즉 대형 은행들이겠죠. 대출 여건이 나쁘지 않아. 우리 대출 계속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고 금리가 높아졌고 상황이 나빠졌으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여건을 줄이지 않는다면 돈의 양이 줄지 않습니다. 시중에. 그러면 생각처럼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채권시장, 미국 채권시장이 생각하는 그것 두세 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이 금리가 꽤나 오래 쭉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연준에서 좀 고삐를 쥔다고 해도 은행에서 유동성은 계속 공급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연준한테 대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금융 여건은 유지되는 상황이면 어떤 기업이 유리할 것이냐라는 거야. 이 높은 금리에서 어떤 기업이. 최근에 빅테크가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얘네는 금리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은행 대출 안 쓰거든. 돈이 많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또 하나 이 금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괜찮고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시장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러셀 2000 소형주들이 모인 러셀 2000이 바깥에 시가총액 1000이 바깥에 있는 기업들 주가는 바닥이에요. 1년 저점 부근에서 놀고 있고 빵을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 근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실 때는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그럼 엄청나게 비싸냐? 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 옛날처럼 PER 비해서 뭐 40배, 50배 이게 아니고 20배 대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좋고 20배 대의 수준의 이 빅테크를 엄청나게 비싸라고 얘기하기는 그것도 좀 무리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차별화 상황이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나 이런 쪽은 언제 좋아질 거냐? 기준금리는 내려가진 않을 거지만 때가 되면 시중금리는 점차 내려갈 겁니다. 10년물, 뭐 5년물, 3년, 2년물, 3년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금융 완화예요. 금융 완화니까 그때가 좀 좋아질 거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올해 들어와서의 시즌은 금융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시중 실세 금리는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안 떨어졌지만 그냥 조금 완화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전 세계적인 증시로 보면 실적 나오는 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뛰어난 증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쪽.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역전 미국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뭐 침체 간다 하는데 미국 주가 좋기만 하잖아요. 네. 힘을 낼까요? 슈퍼 파월이? 저는 사실 뭐 아무래도 이 6월 달에 이 CPI FOMC 회의 결과가 좀 큰 변수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사실 뭐 가깝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미국의 물가 방향성이나 이런 금리 인상 결과는 아직 좀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 또 하필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직전에 좀 이틀 전에 이제 5월 CPI 지표가 먼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좀 금리 동결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뭐 이런 CPI 결과에 따라서 이런 확률은 언제든지 좀 빠르게 좀 바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물가 둔화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도 확실하지만 뭐 이런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뭐 이런 금리 점도표라든지 이런 실업률 같은 주요 전망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FOMC 이후에 이런 연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경기 침체의 폭 또는 뭐 경기 침체 지속 기간 쪽으로 좀 시장에서는 더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연말을 향해 갈수록 이런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자주 언급될수록 이런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좀 관심도 더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시장의 무게가 경기 침체 우려로 확대될지 아니면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기대를 걸지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이제 경착륙 가능성에 더 무게가 높고 월가에서도 늦어도 한 9월 정도에는 9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50%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월가 내 다수의 견해라는 점을 좀 참고해봤을 때 이런 투자자들의 좀 심리적인 측면이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뭐 단기적으로 최소한 뭐 8월, 9월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것은 6월 FOMC 이후의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곽상준 지정장님께서는 글로벌적으로 올해 한국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지연 대표님은 계속해서 시장 반응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수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유난히 좀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바뀌는 분위기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는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점장님?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에 이제 유럽 자금들은 좀 단타를 치기도 하는데 미국 자금들은 좀 저희가 그동안에 지켜보면 전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네. 대체적으로 다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싼 코스피를 놔두고 코스닥을 계속 살까? 전 계속 잘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를 더 살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 나갈 것이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지연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외에 좀 다른 섹터의 순환매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좀 반등 신호가 좀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좀 매수세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급 누적을 보면은 코스닥 쪽 매수 여력이 더 높기는 하거든요. 현재 외국인의 코스닥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10여 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해 뭐 1월이나 2월만 보더라도 뭐 2차 전지나 AI나 뭐 반도체, 로봇 같은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1월에는 1,800억 원, 그리고 2월에는 6,300억 원 정도를 이제 순매수하기도 했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이런 흐름이 외국인의 흐름이 좀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일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좀 이런 섹터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반등 신호도 좀 이어진다면 뭐 어느 정도 수급 반전 가능성은 좀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환율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1,340원대 좀 상단을 맞고 지속적으로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뭐 금리 인상 종료나 뭐 인플레이션 완화 관련해서 계속 좀 시그널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은 원화 강세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방향성은 좀 하락 쪽에 좀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1,300원 초중반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만 한 4분기 정도에는 1,200원 중반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난 2월 달에 이제 보면은 이 미국 기준금리 종료나 뭐 이런 금리 이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을 때 한 1,22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후에 1,400원대 이제 다시 올라온 거는 뭐 물가 상승 우려나 뭐 은행권 리스크나 뭐 부채 한도 같은 이슈 때문에 다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해소 중이고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는 뭐 경기 연착률이나 금리 동결 가능성과 함께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런 우리나라 뭐 수출 경기 개선에도 또 무역 수지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뭐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 외국인 수급 반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뜨거운 감자 2차 전지 쪽이잖아요. 2차 전지 쪽 뭐 개인들 계속 2차 전지 바라기예요. 보유자, 비보유자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국 증시에도 고평가 영역이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바이오 고평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고평가 영역으로 있잖아요. 2차 전지도 고평가 영역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가 기준이 돼서 다른 저평가 영역들을 좀 땡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네. 있어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좀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가 워낙 수급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지수 빠지는데 코스닥이 안 빠지는 날도 있어요. 시가총액 1, 2, 3가 빠지는데 어떻게 안 빠지냐는 얘기예요. 그 안 빠지는 이유는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면 반도체 장비, 소재가 포진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수급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만약 이쪽이 붙었을 때 2차 전지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먹는 게임이 아니고 안 깨지는 게임이다. 그러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평가가 심하게 났는데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신나게 좋은 거 말고 앞으로 좋아질 거 그리고 그동안에 좀 더 좋은 거는 앞으로 좋아지는데 그동안에 너무 나빴던 거 이런 부분이 좋거든요. 대표적인 그게 이제 지금 반도체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하셨던 분들은 일부를 좀 반도체로 비중을 좀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은 당장 인기가 없지만 향후에 인기가 좋아질 그런 업종으로 너무 많아요. 지금 정말 바닥에서 팍팍 긁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은행주 배당이 1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몇몇 은행주들이 10% 근처예요. 배당. 은행에서 5% 예금 준다 그러면 수십조가 몰리는데 네. 그 은행에서 배당을 10% 가까이 주는데 돈이 안 물려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금융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험, 증권, 증권은 이제 PF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1분기 실적 나온 거로 봐서는 한 2년만 견뎌주면 PF 문제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체적인 수익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2016년 이래 최저 가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최저 가격 있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망 그리고 보유자와 미보유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좀 수급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61선 지지 여부는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개인 수급이 이런 2차 전지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이탈하거나 혹은 또 61선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인 투자자들 이 2차 전지 쪽 수급을 보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중장기적 성격이 좀 짙다. 다만 급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좀 추가적인 조정의 빌미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위로 사기보다는 좀 밑에서 받는 형태의 이런 좀 수급이 이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좀 다른 차기 주도 섹터도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게 주요할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분들께서 만약에 2차 전지를 그래도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양극재보다는 그래도 음극재 쪽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첨가제, 특히 실리콘 음극재 같은 쪽은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배터리 성능 관련해서 이런 첨가제가 좀 개선하는 데 좀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향후에 2030년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고, 특히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기존의 이런 흑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현재 완성차 업체들도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2030년까지 연평균 한 50% 이상 계속해서 좀 성장이 기대되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좀 성장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본다면 AI 로봇 2차 전지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해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구간이라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비중 조절하시고 추가 조정 시에는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한 가지 또 변수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테슬라의 또 한국 투자 유치 가능성이 다시 조금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인도 쪽에서 이 테슬라 공장 설립 협상이 다시 또 결렬이 되면서 네. 한국 쪽에 또 다시 테슬라의 후보지로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심리적으로라도 이런 2차 전지가 또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만약에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면은 그렇지만 확률을 떠나서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이제 말씀까지 다 들었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접근 가능한 섹터 1, 2, 3위를 저희가 이제 미리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3위가 화학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위가 조선 기계, 1위가 반도체. 짧게 좀 들어볼까요? 어느 쪽만 좀 하이라이트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는 약간의 희망을 담았는데요. 하반기에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상승을 보이려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의 회복입니다. 중국의 소비와 생산 이런 물가 지표가 거의 디플레 수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정말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업종이 좋아져야 되죠. 반도체와 화학 업종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화학과 제약 바이오를 3위로 꼽았는데요. 일단 화학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성이 좋아지면 한국의 중간재를 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항복이 일어난 곳에 접근해라라는 말씀드리는데. 제약 주식들 한번 살펴보면 이익 대비 주가가 정말 낮아져 있습니다. 한 2018년 이후로 한 4년간 지금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언제든지 사실은 CMO 업체들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해 동안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올해는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선 대형 기업이나 기자재 업체 모두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반도체는 뭐 종류가 많아요. 이 반도체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 참 어려운데 공부를 해보면 투자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그냥 대표 기업들을 하셔도 되고,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소재 장비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레버리지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 증시를 살려줄 기반의 화학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다져주고, 그리고 조선기계 반도체까지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지원 대표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인데, 자 3위로 AI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고, 2위로 반도체 후공정 쪽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1위로 AI 반도체 쪽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지원 대표님이 특별히 더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는 이 향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최소한 비중 확대는 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순위로 이제 AI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I 밸류체인이 워낙에 좀 거대하기 때문에 수혜 볼 수 있는 섹터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는 전략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AI 바이오 전부 다 제가 이제 베스트 3가 AI 관련된 이제 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해서 가장 좀 빠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신약 개발 주기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크게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지만 이 후공정 쪽이 또 이 AI 쪽 관련해서 또 좀 기술의 중요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AI에서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런 반도체의 성능 향상인데, 이런 좀 첨단 후공정 패키징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의 성능이나 수율 또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 시점에서 이런 전공정의 미세화 기술이 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 개선에 돌파구로서 계속해서 좀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장 AI 관련해서 가장 빠르고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이 AI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장 먼저 좀 크게 좀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이 AI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GPU를 넘어서 이제 NPU까지 이런 고성능 AI 반도체가 이 AI 경쟁에서 이제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경쟁의 핵심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빠르게 좀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많을수록 좋고, 또 성능 향상 요구 또한 계속해서 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AI 반도체 시장이 한 연평균 25% 정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한 155조 원 규모, 한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1 규모까지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AI 반도체를 가장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지원 대표님의 탑픽은 AI 반도체였습니다. 자, 오늘 꿀 같은 연휴의 마지막 날 보내고 계실 텐데, 자, 그런 만큼 오늘 저희 서울경제TV에서도 정말 황금 같은 조언을 해주실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님, 그리고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원 대표님과 함께 오늘 방송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증시 8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